안녕하십니까, 정도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나그네라는 뜻을 살펴보면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을 잠시 떠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삶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곁에 와 있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인들인데요. 오늘은 그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친구라고 말하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소통, 화통, 능통, 정도원의 통큰 인터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섬 공동체 대표이시고 제한 몽골인 학교 이사장이신 유혜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일단 나섬 공동체 이름은 굉장히 이쁜 이름인데 뜻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뭐 나눔과 섬김의 준말이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섬긴다. 네, 네, 네. 딱 들어오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다문화 이주민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냥 통칭하여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나그네 인생 부르셨는데 그냥 나그네라고 불러야 되죠. 네, 사실은 그렇죠. 뭐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나그네들 네. 그 사람들을 좀 우리 사회가 좀 잘 품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예, 알겠고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제 공동체하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네. 나그네를 위한 삶을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다문화 관련 일을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네. 펼쳐나가시겠지만은 일단 대략적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92년도에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이주민들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 노동자라는 말 뒤에 있는 것도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그냥 이주민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뭐 거의 한 30년 이렇게 이제 온 거죠. 네.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뭐 지금은 제가 시력을 다 잃었어요. 글쎄요. 네, 저도 놀랐어요.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지금 거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광진구 광장동에 이제 몽골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몽골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이제 위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청소년 학교를 네. 저희가 이제 새롭게 개교를 또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는 이제 6개 국가의 이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몽골, 또 인도, 이란, 중국, 필리핀, 베트남. 그래서 6개의 이주민 공동체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또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고요. 예. 뭐 그것 외에도 이주민과 관계된 것이라면 뭐 다 함께하는 그런 아주 정말 그 토탈 서비스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뭐 이거 구체적인 얘기는 또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그 많은 일을 어렵게 하시면서 이제 보람도 느끼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외국 또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상을 받으셨다는데 어떤 상을 받으셨죠?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이고 뭐 별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태평양 그 법무법인인가요? 그렇죠. 이제 동천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익인권재단이 있는데 네. 공익재단에서 이제
공익인권상을 제정을 하고 아마 개인으로서는 제가 아마 처음 받았다고 그래요. 2013년도에. 단체가 쭉 받아오다가. 네. 단체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을 이제 선발해서 상을 주는 그런 상인데 어떻게 그 해에 제가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그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영광스럽죠. 한 일은 별거 없는데 아주 감사하게 제가 그 상을 별거 없는 게 아니던데요. 제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번 사전에 봤는데. 근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원래 시력을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중에 저는 이제 건강했었어요. 저는 네. 이제 군에서 저는 이제 군종장교를 아십니까? 예, 네. 저는 이제 군에서 군종장교 생활도 했고, 군목. 예, 군목 생활도 했고, 그 건강하게 이제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제가 이제 구로공단에 있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사실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합니다. 그때만 해도 또 굉장히 열악했죠. 말도 못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또 그들의 인권, 생존권, 노동권, 이제 이런 문제들 안에 이제 깊숙이 개입을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 편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제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제게 없는 거죠. 아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이 제 눈으로 터져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눈에. 네. 망막에.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발병을 해서 중간에 놨다가 네. 제가 다시 이제 또 몽골 학교를 이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몽골 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를 이제 만들어 가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것이 또 재발을 하더군요. 네. 그 한번 나왔다가 재발을 하니까 그게 급속도로 시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신 거죠. 네네.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놓쳤어요.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뭐 시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중도 실명자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눈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저는 제가 이제 보였던 삶을 살아봤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근데 보이는 것은 좋은가라고 이제 스스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삶은 대단히 불행하고 또 물론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내가 눈이 보였으면 잘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제게 불행인 것 같지만 비극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것이 오늘 저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죠. 약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뭘 하나 내놔야 돼요. 내 삶에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지 않고 내가 약자들과 함께 산다? 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려놔야 돼, 뭐 하나를.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는 내 눈을 놓은 거죠. 내려놓고 나는 내 삶과 바꾼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아유, 대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 부끄럽습니다. 그런 얘기.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실명하신 게 몇 년 되셨어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됐어요. 근데도 그 후로도 일은 계속 하셨잖아요. 물론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불편한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불편했다고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동반자가 열심히 도와주시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게 뭐 거의 뭐 늘 24시간 같이 사니까 아주 뭐 그런 면에서 또 복이에요. 진짜 동반자. 저도 동반자라고는 있습니다만 뭐 하루에 한 시간도 제대로 볼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참 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럽네요. 어쨌든
그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 나섬 공동체 얘기를 했고 네. 제한 몽골인 학교 얘기했는데 나섬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그러니까 싶어요. 나섬 공동체 안에 이제 외국인들, 이주민들을 돕는 이제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6개 국가의 이제 네. 그 공동체 모임이 있고 예.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몽골 학교의 사역입니다. 몽골 학교는 제가 1999년도에 처음 이제 몽골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5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몽골 사람들만. 전국에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제 몽골 인구 한 300만이 조금 넘는데,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중에 5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뭐 거의 1.5%, 1.6%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한 숫자죠. 근데 몽골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거의 그 마지막 유목민족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의 문화적 특징이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집단 의식보다는 이제 가족이 가장 기초적인 예. 공동체의 단위이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서도 가족 단위로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오고. 아, 그렇구나. 두 번째는 대체로 이 몽골로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우리가 한국 또 사람들. 몽고하고 굉장히 피가 그럼요. 가깝잖아요. 아니 뭐 우리 같은 정도. 영촌이죠, 영촌. 예, 같은 우리도 몽골로이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적어도 한국적 교육의 문화, 교육의 수준이 몽고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네. 99년도에 IMF가 터지고 97년도에 IMF 터지고 제가 98년도 1월부터 외국인들 노동자들 중에 이제 실직한 오갈 데 없는 사람 노숙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너는 왜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밥 먹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몽골 아이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다 공장 가서 일을 하니까 아이들이 예.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학교를 안 받아줬어요. 뭐 안 받아줬어요.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이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 8명 데리고 처음 한글 학교를 시작했어요. 예. 99년도에.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이제 300명이 넘는 학교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서울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아니요, 전국에서 오죠? 전국에서 와요. 예. 전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기숙사도 있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숙사도 있고. 아이들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몽골 정부로부터도 인가를 받았고 몽골 교육부에서도 예. 우리 정부로부터도 2005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도 외국인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자녀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한 학교입니다. 이게 인가를 받은 정식 학교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몽골 아이들이 학력 인정은 물론이고 네. 우리나라 대학에도 외국인 특례로 입학을 가능하죠. 입학이 가능해서 예.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벌써 상당히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작년 올 초죠. 올 초에 몽골에서 한번 어떤 아이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몽골 재무부의 사무관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벌써. 네, 재무부의 사무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몽골에서 다니는 몽골에서 다녀가지고 뭐 이제 그런 아이도 있고 우리 또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참 좋은 그 기업에서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그 비즈니스의 통로로서 예. 언어가 가능하니까 한국말과 그렇죠. 몽골말이 가능하니까 양쪽이 가능하니까. 예, 그런 아이들로 지금 아주 뭐 굉장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지나 20년쯤 후에는 아마 몽골의 리더들이 나올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초, 중, 고 과정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네. 초등학교 그러니까 한 학년에 클래스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12학년까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좀 이건 속된 질문인데 학교를 설립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만들려니까 제가 눈 하나 내놔야죠. 내가 눈 하나를 내놓고 학교를 줬죠. 참 처절한 이게 제가 말씀을 해주시네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죠. 제가 네. 이제
그 정도로 고생을 했고, 이건 외국인 학교에 이제 우리 정 의원님도 국회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지원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한쪽 부모가 한국 사람이에요. 예. 아빠가 한국 사람이든 엄마가 한국 사람이든. 예.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한국인이고 한쪽은 외국인인 경우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고. 예. 다문화 가정의 개념이 이 한국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저희 몽골 학교는 다문화가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쪽 부모가 다 몽골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그 법에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법이 없어요. 인가만 내줄 것뿐이지.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이구.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교사 봉급 같은 것도 그건 다 저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몽골에서 교사가 우리가 지금 몽골 교사만 17명이 있고 네. 한국 교사까지 하면은 뭐 제가 몇 명인지 몰라요, 사실은. 어이구.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학교를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뭐 제가 뭐 바닥에서 정말 처절하게 삽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 근데 정 의원님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진짜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시원찮은데 지원이 없다는 얘기 들으니까 조금 제가 생각해도 그냥 그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다문화 가정은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문화 가정은 한국 가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이 세금을 냈으니까 그 아이들을 돕고 다문화 가정 지원해주는 다문화 복지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정부가. 근데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 몽골 학교 같은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이 세금 내서 외국 아이들한테 그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한편에서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한편은 맞는 얘기인데 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죠, 이제는. 이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가 이주민의 시대인데 그리고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늘 저도 얘기하지만 이주민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지탱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그러면 저출산의 초고령 사회 예. 앞으로 아마 이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중에 노동력으로 실제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없어요. 그죠? 없죠. 저기 지금부터 이제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재앙이 닥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국민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200 몇십 네. 년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을 아직도 그렇게 고집스레 이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민족주의적이고 이런 배타적인 그런 문화로서는 우리 사회가 오래 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예. 외국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런 구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다문화 용어 자체가 사실 예.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어떡하죠? 우리 TV 제목 이름이 다문화인데. 이제 이 방송국 이름 바꾸는 게 옳죠.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사실은 바꾸는 게 옳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얘기가 다시 또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대표님께서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계기가 있는 건데 그 90년대 초만 해도 정말 이주민이라는 게 굉장히 낯선 존재고 그렇죠. 이주민 정책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고 또 거기다가 구로공단이라는 데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건 우리 자국민한테도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인권의 그렇죠. 사각지대였고 아주 잔인한 노동 현장이었는데 거기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된 어떤 그러니까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었어요. 제가 이제 90년도에 이제 군에서 군종장교로 전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세상적인 말로는 이제 목사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 무슨 일 하겠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교회 목사 그러면 딱 교회 가서 목회하면 딱 맞는 직업인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런 일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늘 하는 말로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네. 다른 사람이 했던 건 안 한다. 네. 좀 창조적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은 이 울란바토르 외곽에 이 도뉴쿠크라고 하는 이제 몽골족 이전의 유목민이 돌골족인데 그런가요? 돌골족의 장군이었던 도뉴쿠크의 비석이 있어요. 비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아, 그게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런 말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유목민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관이죠. 이제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흔히 요즘 뭐 디지털 노마드니 뭐 문화 유목민이니 뭐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디지털 노마드. 예, 그렇죠.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제 바로 노마드란 말이 이제 유목민이라는 뜻이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스스로가 일찍이 제가 그런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경쟁을 해가지고 뭐 1등을 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도전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일.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그렇죠. 이게 제가 첫 번째 갖는 가치관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명색인 목사인데 이게 내가 믿는 신이 내게 하나의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흔히 말하는 뭐 그냥 그렇게 그 귀족적인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 그래도 약자들을 위한 우리 사회에 가장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한 이 그 작은 자들을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하는 게 늘 제게는 관심이었고 고민이었어요. 원래 나그네와 과부와 아이들 그렇죠. 돌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곳곳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 제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본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결코 그 나뉘어질 수 없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3년 동안 사시면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민중이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지. 거기 어디에 부자들이 있고 거기 귀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두가 다 갈릴리 어부였고 갈릴리 아주 나사렛에 힘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병자들 뭐. 그러니까 내게 그게 결국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이고 내가 믿는 종교인데 내가 무슨 목사가 그런 일에 의해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인생이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뭐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하고 이제 늘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실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최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약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말처럼 간단치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근데 결국 이제 나는 이제 그거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입학 허가서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떠나기 직전에 어떻게 뜻하지 않게 이제 이제 제가 속한 교단에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저를 한번 만나자, 이게 담임 목사님 만나자 해서 이제 갔더니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도울 사람을 지금 수송하고 찾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침 어디선가 이 군목을 전역했고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 젊은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라면 이걸 잘할 수 있겠다.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미국 가지 말고 구로공단이라는 데를 가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죠. 정반대의 길인데. 근데 이게 제게는 이게 막 하늘의 울림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게 나를 지금 부르시는 소리로구나. 생각이 딱 들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보통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세상에 기도해보고 할 일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 그게 왜 기도할 일입니까? 이미 그거는 제 마음속에서 이미 그거는 뭐 내 운명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상의도 하지 않고 미국에 입학 허가서를 찢어버리고
그 길로 구로공단을 들어간 거예요. 어? 그때 결혼도 하셨구만요. 아, 물론이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중학교 교사를 했는데 중학교 교사도 이제 사임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이제 했으니까 결국 아이 둘을 이제 저도 그때는 아이 둘을 낳고 이제 한 가장인데 무책임한 거죠. 집에서는 반대 안 했어요? 아, 왜 반대를 안 했겠습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싶었겠지만 제 결심이 워낙 강하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것이 제 삶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시작이었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많은 고통을 또 경험을 했어요. 안 보이게 됐고. 아니 근데 이제 고통이 뭐 계속된 일이었지만은 특히 이제 아까도 나온 얘기 중에 처음 그 열악한 구로공단에서 또 그 초창기에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에피소드를 좀 하나 듣고 싶은데 뭐 그런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생활 조건이 이게 노동 조건이라는 게 이게 그참 말도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은 약 90%가 임금 체불의 경험이 있었고 지금 또 이주민들 얘기예요? 그렇죠. 네. 산재, 그러니까 이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아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럼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노동법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게 이게 산재 보상의 조건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주가 산재 보상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산재 보험도 안 되죠. 인권은 뭐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요즘 인권 문제가 요즘 대단히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인권이라는 거는 이건